네, 최근에 미국이나 한국 할 것 없이 지수는 다 신고가 패턴입니다. 하지만 지표나 코로나19 변수 등으로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듯한 분위기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챙겨봐야 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종호 애널리스트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국내 증시 전체적인 전략 얘기를 들어볼 텐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찌 보면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네. 이번 실적 시즌에 맞는 투자 전략부터 좀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 이번 실적 시즌이 진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성적표만 놓고 보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성적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어제도 하락하고 오늘도 지금 보면 보합권에서 약보합인 상태인데 투자자들 분께서는 아니 왜 삼성전자 지금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12.5조 원이나 나왔고 3분기 실적도 15조 원, 16조 원까지 부르는 하우스가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더디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단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린 게 PBR 밸류에이션이 거의 2배 가까이 된 상황이라서 절대 싸지 않은 영역이다라는 측면하고 두 번째는 결국 수요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지금부터는 공급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이제 더 이상 늘어나는 폭이 좀 줄어드는 부분인데 올라오는 원가단의 부담, 거기다가 공급이 늘어났을 때 마진이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실적에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일회성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메모리의 출하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매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버티었었던 대표적으로 디램 가격이 어쩌면 하반기에 4분기 내지는 3분기 말에 가서는 피크아웃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의 우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도 남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라든지 전망이 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4분기나,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를 또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나쁘지는 않은데 2022년에 가게 되면 거의 모든 섹터에서 공급 과잉이나 이익 증가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을 하반기부터 벌써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만약 가격이 싸다면은 반영의 정도는 오히려 그건 알고 있잖아 라는 내용일 텐데 가격이 절대적으로 싸지 않은 영역에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춘 전략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골디락스 장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봐야 하나요, 팀장님? 일단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런 장세가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골디락스는 아시는 것처럼 성장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물가 그리고 어느 정도 적당히 나오는 성장 뜨뜻미지근하면서도 주가는 괜찮은 그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는 그 배경에는 골디락스 장세 아니야라는 그런 어떤 기대도 있을 수는 있는데 최근에 나온 지표들의 방향을 보면은 그러니까 또 거꾸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뭔가 오를 듯 하는데 오르지 못하고 있고 뭔가 빠질 듯 하면서도 또 빠지지도 않는 게 답답한 시장이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마디로 시장에서 뭘 보고 있냐면 정책적인 스탠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연준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은 주저하는 상황. 그 안에서 좀 상대적으로 싸거나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전히 시장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결국 미국이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8월달 빠르면 8월부터 잭슨홀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정말 심심찮게 나올 거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뽑아냈었던 유동성 플레이는 이제는 조금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골디락스라는 이 짧은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금리가 다시 변동성을 보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상 비싸거나 상대적으로 싼 것들의 어떤 체인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미국의 10년 채권 수익률 간밤에는 1.2%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좀 낙폭의 속도가 가팔라지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미국의 경제가 2분기를 기점으로 피크를 찍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미국채 금리는 벌써 1.3%를 깨고 내려가고 네. 있느냐.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미국의 재무부가 있는 현금을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현금을 쌓기보다는 재정 정책을 위한 재원을 쌓기보다는 있는 현금을, 왜냐하면 7월 말에 뎁실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쓰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국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연준은 800억 달러씩 매월 사주다 보니까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 더불어서 최근에 나온 지표들이 ISM 제조업이나 ISM 서비스업이 60 이상이긴 하지만 전월 대비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경기의 피크아웃 논리가 조금은 국채 시장을 좀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즉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따가도 아마 질문을 주실 것 같긴 하지만 고용 지표만 놓고 본다면은 좀 미국채 수익률이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에 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네. 앞으로 미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는 방향이 더 나타난다면 사실은 더 안 좋은 거예요. 미국의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생각보다 재정 지출의 효과는 없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으로 뭔가 올릴 수 있을 만한 경기는 개선이 없구나라는 인식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고용이 개선되다 보니까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조금은 반등 국면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정화를 되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고용 지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용 추세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살짝 내려놔도 되지 않겠냐라는 평가들이 좀 많았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봤을 때 미 연준의 스탠스 변화는 올해 연말 정도로 저희가 또 감안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컨센서스는 그렇게 움직이는 건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고용 지표를 나왔을 때 자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실업률은 5.8에서 5.9%로 올라서 그 순간에는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고 성장주가 좋았던 그런 인식이었는데, 사실 실업률이라는 게 이제 집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경제 활동 인구가 늘었어요. 전월 대비 15만 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2만 명이 줄어들어서 분모가 커졌습니다. 분모가 커진 상황에서 실업률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률은 늘어났지만 고용은 더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조업의 일자리보다는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얼마나 가파르게 늘어나느냐가 글로벌한 현상, 특히 미국엔 중요하다. 미국은 고용의 서비스업이 86%이기 때문에 고용이 정말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났다라는 시그널로 보려면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일례로 85만 명이 지난번에 늘었잖아요. 그중에 97%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 거기다가 이제 실업급여가 9월부터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를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8월 초에 나오는 7월 고용 데이터는 또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연내에 스탠스를 바꿔가면서 테이퍼링도 실시하고 빠르면 내년 말에는 기준금리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비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진행이 되겠거니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장 얘기를 먼저 좀 들어봤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증시 얘기도 짚어봐야 될 텐데, 코스피가 먼저 신고가를 찍었고 뒤늦게 이제 또 상승 탄력을 받아서 코스닥 지수도 최근에 신고가 패턴이 나와줬습니다. 결국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또 시장의 중심과 무게가 재편이 된 걸까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실적 시즌에서 대형주,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타트를 끊었지만 네. 굉장히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이나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편한 구간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고, 아까 또 이제 고용 데이터에서 미국의 어떤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사이클의 특징이 뭐냐면
달러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강하게 사들이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얘기하고도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내 수급 갖고 뭔가 이제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되는 7월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한 2개월, 3개월 동안 대형주 대비 좀 언더퍼폼, 즉 수익률 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성장률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좀 괜찮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는 아마 그런 중소형주들이 좀 수익률 게임에 강하게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전체적인 시장 환경을 종합해 봤을 때 수익률 측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는 업종을 선별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업종이 사실 네. 뭐 자동차다, 뭐 반도체다, 뭐 유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면 참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다 올랐어요. 이제 그래서 리오프닝 즉 경기가 재개됐을 때 괜찮아지는 업종이 뭐 유통이나 항공이지 않겠냐 하지만 주가는 어느새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하나 갖고 온 컨셉은 업종보다는 어쩌면 뭐 지주사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지주사가 이제 한마디로 만약에 SK를 예로 들어보면 SK 하이닉스나 비상장사들의 어떤 가치로 인해서 평가가 되는 게 지주사거든요. 근데 강세장일 때는 지주사보다는 자회사의 좀 더 수급이나 모멘텀이 쏠리죠. SK 하이닉스가 좋아서 SK를 사기보다는 SK 하이닉스 사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자회사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세금처럼 주도주가 없고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는 지주사가 좀 각광을 받는다. 특히나 기존에 이제 NAV라고 해서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할인율이 거의 대부분의 지주사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싸져 있거든요. 자회사 가치가 워낙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주사를 지금 타이밍엔 해볼 만한 컨셉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저희 하우스에서는 SK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이제 IPO들이 좀 줄줄이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지금 타이밍에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주사에 대한 투자 관점 얘기를 해주셨고 SK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자리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네요. 최근에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지주사 중에 SK를 탑픽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시장이 너무 빠르게 색깔이 변해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7월 시장은 어디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전략을 짜고 체크 포인트들을 좀 가져가야 할까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철저히 이제 그냥 주가만 오른 기업들은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라고는 하겠지만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늘어나지 않은 기업들은 어느 순간에 이제 매물 폭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에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업이익이 잘 나오냐, 아니면 마진이 개선이 됐느냐,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통으로 보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상대적으로 싼 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뭐 PER이나 PBR이 시장 대비해서 싼 것들로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중소형주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이익 그로스, 즉 영업이익 증가율이나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이나 전분기 대비 증가한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에 좀 뭐 약간 집중을 해서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약간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접근 방식은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기회가 좀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주에게서 기회가 많다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기준에 좀 부합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럴테면 이제 5년 정도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들이 많았잖아요. 중국의 어떤 중미 갈등이라든지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 이후의 기회도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5년 이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자료로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은 비싸지만 이를테면 리노거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게 좀 하락은 하지만 아니면 TCK, 뭐 동국제약, 아프리카 TV 이를테면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알고 있는 기업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래도 5년 이상 계속 증가하는 기업들은 이런 실적 시즌에서는
좀 약간 그래도 편안하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종목의 선택이 어려운 시점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지 오늘 신종원 팀장님의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신종원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